예, 반갑습니다. 3D 프린팅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3D 프린팅 관련해서 많은 이제 강의들을 좀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D 프린팅에 있어서의 어떤 기계적 특성, 그 다음에 열 처리 이후의 미세 조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도 강의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내용을 일단 최대한 좀 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모르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질문이 안 되잖아요. 동영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이제 성실하게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보시죠. 자, 먼저 보실 거는요, 비행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헤빌랜드 커멧이라고 해서 1952년부터 운항되었던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옛날 스타일 비행기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비행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잘 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요.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비행기랑 좀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색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창문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창문을 잘 보시면요. 창문을 이제 확대를 좀 시켜 보겠습니다. 창문이 사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각형. 물론 여기 약간 라운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창문들은 대부분 원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때 이 사람들이 이 사각형 이 코너 부분에 이 응력, 힘이 집중된다는 거를 잘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종이 같은 거에다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칼로 잘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 부분을 잘랐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찢게 되면 그 코너 부분이 가장 먼저 찢어지겠죠. 그것처럼 이 코너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취약한 코너 부분을 만드는 것이 안 좋은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이 운항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1954년에 로마에서 런던까지도 가고 그 다음 로마에서 카이로까지도 가는데 1954년에 1월 10일에 여기에서 이 퓨셀라지라는 게 동체거든요. 동체라는 거는 이제 비행기 몸체잖아요. 이 몸체가 파손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파손됐던 그때 당시 사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6명의 치명상을 입게 됐고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같은 해 그 4월 8일에 카이로로 가는 비행기에서 또 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비행기 설계를 잘 해야겠다라는 것이 되겠고, 또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게 그 압력 같은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비행기 창문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와 외부의 압력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작은 구멍들도 막 뚫려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계를 할 때부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죠. 자, 이 사건은요, 이 비행기가 이제 그 위에 껍데기 부분, 동체의 껍데기 부분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상황입니다. 이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냐면, 여러분 하와이 가보시면은 하와이에 크게 이제 4개의 섬이 있잖아요. 오아후니, 마우이니, 비가일랜드니, 카우아이니 이런 섬들이 있는데 이 섬들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일반 비행기보다는 떴다가 그러니까 이륙했다가 착륙했다 하는 횟수가 조금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어쨌든 그 비행기가 여기에서 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완전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한 명은 이제 아예 그냥 찾을 수가 없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좀 다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승무원들조차 여기에서 no visual inspection
were performed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어떤 검사 같은 것들을 뭐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운용 환경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게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검사하고 감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988년 4월 29일 그때 벌어졌던 안타까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콩코드 여객기라고 아십니까? 콩코드 여객기를 아시는 분들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OB 쪽이시고요.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YB 쪽이신 것 같은데 좀 이 콩코드 여객기는 이제 초음속 여객기죠. 초음속 여객기다 보니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마하 2.0 정도. 그래서 시속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2154km per hour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른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어디를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했냐면은 이 대서양을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뭐 이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미국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또 하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 콩코드 여객기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가 이제 1969년에 등장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97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행을 하고 2003년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비운의 여객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사고가 언제 발생했냐면요. 2000년. 2000년이니까 그렇게 오래진 않죠. 불과 20년 전입니다. 2000년 7월 25일. 그래서 콩코드 여객기가 파리에서 이제 이륙을 했거든요. 파리의 이제 드골 공항에서 이제 그 샤를 드골 공항이죠. 그래서 이륙을 해서 가는데 불과 얼마 날지 못하고 여기 사진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 가지 못하고 바로 여기에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락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활주로에 어떠한 금속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FOD라고 하는데 이 활주로에 금속이 있으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가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잖아요. 이게 가면은 처음에 이륙하기 전에 엄청나게 빨라야 되니까 쭉 가는데 이 금속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타이어가 가는 거에다가 마찰이 돼가지고 불이 붙어버린 거죠. 그 불이 붙은 사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불이 붙었어요. 타이어에 옮겨 붙은 불이 완전히 그냥 여기 다 이제 이 비행기에 다 붙어서 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3D 프린팅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이 소재들이 구조 재료적 측면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 사고를 하나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Great Molasses Flood라고 해가지고 이거 1919년에 이건 보스톤에서 이 당밀 탱크, 그래서 당밀 탱크니까 뭐 곡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제조하고 가공하는 그런 곳인데,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이때도 파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커다란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형체도 없이 이렇게 폭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또 여기에서도 50명의 부상자,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는데, 이 사건이 1919년인데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뭔가 이 파괴가 일어나고 깨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요 배 기억나십니까? 이 배 1998년도 영화죠. 타이타닉 영화. 그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다음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 아카데미를 휩쓸었다. 아카데미 하니까 우리 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생각나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타이타닉호가 엄청나게 이제 커다란 배였죠. 19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이 얼마나 컸냐면 이 270m 정도 길이가 되고 층수로 따지면 거의 20층 정도 되는,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배였어요. 가장 최첨단의 기술들이 다 접목된 그런 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배를 뭐라고 했냐면은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다. 절대로 이 배는 가라앉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배입니다. 근데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또 스포일러가 될까봐 이렇게 말하는 게 두렵긴 한데, 어쨌든 이게 뭐 엄청나게 뭐 크게 뭐랑 부딪혀서 가라앉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빙하랑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균열이 발생해서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온, 온도 낮을 때 그런 저온에서의 그런 취성, 그러니까 잘 깨지는 특성,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도 우리에게 이런 파괴가 일어나면 안 된다,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정보를 계속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런 금속 구조를 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건 타이타닉에 나오지 않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이 리버티 십 페일리어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가 두 동강 났잖아요. 근데 두 동강 난 게 이거는 전혀 어떤 무슨 뭐 폭탄을 맞았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다른 배가 충돌했거나 뭐 누가 아니면은 뭐 열심히 이제 뭐 망치로 두드려서 부러진 게 부서진 게 아니고요. 가만히 정박해 있던 배가, 가만히 있는 배가 그냥 여기에서 굉음을 내면서 두 동강으로 이렇게 쭉 하고 갈라져 버린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고가 발생한 거죠. 요 배가 언제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때 한 2,700여 척의 배가 건조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 배가 만들 때 그 사람들이 또 파괴에 대한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죠. 안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못 해서 설계할 때 그런 컨셉, 그런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만들었는데 2,700여 척 중에서 거의 1,000대 정도가, 1,000척 정도가 이 취성 파괴, 즉 잘 깨지는 성질로 인해서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정박되어 있는 배가 이렇게 파손이 발생한. 이거는 뭐 이 빼다 박은 거죠, 그죠? 뭐 어떻게 우리가 그 다른 원인이다로 판단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원인들을 사람들이 분석을 또 하기 시작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적층 제조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안전, 그 다음에 잘 깨지지 않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럼 사람들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 공정 기준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검사하자. 이거는 이 정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뭐 무조건 도달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약속을 많이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그 커미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ASTM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미국의 그런 기준, 그러니까 재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기관을 우리가 ASTM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ASTM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 ASTM 기준에 따르면 뭐 인장 실험을 뭘로 했습니다. 이 팔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준, 실험을 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 제정해 놓은 그러한 그런 핸드북 또는 기관,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ASTM에서도 최근에 이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이 적층 제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모두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험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제조하는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 ASTM 이 커미티 F40이라고 하는 이 커미티에서 많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시하는 기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많은 것들 공정 조건 이런 거 배우셨을 거잖아요. 그죠? 뭐 레이저 파워, 뭐 스캔 스피드 뭐 이런 것도 배우죠.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파우더를 만드는 뭐 피드스탁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도 나와 있죠. 뭐 여러 가지 방법,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파우더 베드 퓨전, PBF 방식, 뭐로 하는 것들도 있고, 이게 어디에 쓸 거냐 하면은 항공이나 뭐 자동차나 의료 쪽에 쓸 것이다라는 것들. 그다음 제가 오늘 말씀드릴 후처리 공정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 NDE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파괴 검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건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두 가지 관점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소재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그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컨셉이 부재했다, 옛날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간중간에 검사를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이 소재에 있어서 그 파괴가 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미세 조직을 제어하는 기술들을 최근에는 다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나 그다음 비행기나 뭐 선박 이런 것들에 쓰이는 모든 재료들은 그 개념이 적용된 재료들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 과적을 한다던가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사고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기준들을 잘 준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피드스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험 방법들,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구조물을 안전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우리가 이 3D 프린팅 한 거는 이 분말을 녹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개선시켜서 더 좋은 우수한 재료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 다양한 이 ASTM에서 제시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ASTM에서 제시한 소재의 기준들 보시겠습니다. 자, 소재의 기준은 피드스탁, 소재를 무엇을 쓸 것이냐. 그러면은 금속 분말을 쓰세요. 또는 세라믹 분말을 쓰세요. 그다음 메탈도 뭐 로드 타입, 약간 짧은 형태의 이런 길쭉한 타입, 알약 같이 생긴 거죠. 그런 타입을 쓰세요. 뭐 그런 기준들을 이미 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것만 쓰세요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그것들을 적절한 위치에 분류를 해서 거기에서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부분에 포함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소재에 있어서도 어떤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냐면 타이타늄 소재, 뭐 니켈 베이스, 슈퍼 알로이 쓰세요, 뭐 스틸 쓰세요, 뭐. 근데 이 소재는 사실 뭐 정해졌다라고 보기 힘들고요. 여러분들도 이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소재들이 이 적층 제조 시장에 계속적으로 도입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소재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까지 소재를 개발하는 그러한 업체들, 기업들은 굉장히 큰 대기업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철강 회사도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엄청난 대기업에서 소재를 만드는 것과 만약에 저희 연구실에서 그냥 소재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퀄리티가 차원이 다른 퀄리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커다란 회사에서 만든 건 훨씬 더 좋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보통 이제 뭐 독일 3사라던가 아니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던 패권들을 많이 또 테슬라에서도 또 많이 이제 좀 가지고 간 부분들이 또 있고, 그 다음 기존에 있던 그 자동차 회사들도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같이 적응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가장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는 기존에 우리가 그러한 가스 같은 연료를 쓰는 그런 석유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가솔린을 쓰는 그러한 내연기관 자동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만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더 도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쉽다라는 거는 뭐 소프트웨어적인 게 쉽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도, 그 전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쉽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장이 오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도전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거죠. 자, 이 3D 프린팅에서도 저는 그러한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 패러다임을 이제 우리가 개인이나 스타트업, 그 다음에 작은 벤처 기업들이 훨씬 더 우수한 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저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말 열심히 이 3D 프린팅에 관련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사용되는 것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주로 이제 사용되고자 했던,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의료계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의료 쪽이랑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의료 시장은 환자 맞춤형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치과에서도 우리가 뭐 파노라마 스캔 뭐 이렇게 해서 이 치아를 스캔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3D 프린팅이 도입되니까 3D 스캐닝 같은 걸 해서 자기에게 맞는 임플란트, 환자 맞춤형 그런 치아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뼈와 같은 것들도 환자 맞춤형, 그 다음 관절용 그런 기구들도 환자 맞춤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메디컬 쪽에서 가장 먼저 전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시장이 커지게 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항공과 자동차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항공 시장에서 우리가 크게 이제 잘 알고 있는 보잉이라던가 에어버스라고 하는 대형 회사들이 있죠. 물론 지금은 당장은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회사들이, 항공사들이 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워렌 버핏도 뭐 항공주를 매각했다 이런 소문이 아니고 실제로 항공주를 매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이 이동 거리를 가장 가깝게 해주는 거는 무조건 날아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가치는 지금도 충분히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사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할 텐데, 그러한 회사들이 먼저 주장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적층 제조된 이 부품을 항공기에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왜냐? 항공기에는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공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잡한 부품들이 뭐 주조니 뭐 용접이니 단조니 용접은 뭐 잘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다양한 공정들이 엄청나게 집합돼서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항공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소재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의 깎아서 만듭니다. 우리 깎아서 만든다, 절삭가공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말하면 소재를 잘 만들 자신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절삭가공 한다는 거는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한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현재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조나 뭐 이렇게 용접이나 이렇게 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3D 프린팅을 한 것들을 어떠한 이 크리티컬하지 않은 부분들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항공시장 또는 이 자동차 시장에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우버랑도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플랫폼 사업과 이 매뉴팩처링 사업이 같이 가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플랫폼과 이 매뉴팩처링이 같이 가는데, 이 적층 제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플랫폼과 매뉴팩처링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는 가장 키가 되는 게 바로 이 적층 제조. 크게 이야기하면 이거를 또 스마트 팩토리 개념에 넣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각광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적층 제조로 소재를 만드는 방법들은 총 몇 가지가 있느냐 보시면은 ASTM에서 규정한 방법은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 베드 퓨전이라던가 뭐 DED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후처리 공정이 이제 제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파트가 되겠죠. 기계적 특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비파괴 특성, 그 다음에 후처리 공정, 그 다음 바이오 컴패러빌리티. 그러니까 그 의료용 소재에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항공용 소재에선 특히 이 빌딩 블락 어프로치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맨 마지막에는 전 기체 시험, 그러니까 전체의 이 비행기 전체를 이제 테스팅 하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단순히 실험하는 걸 우리가 쿠폰 레벨이다, 쿠폰 테스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게 부품이 엘레멘트 레벨, 이 엘레멘트가 여러 개가 결합된 게 어셈블리 레벨, 그 다음 어셈블리가 더 결합된 것이 컴포넌트 레벨이고, 그 다음 나중에 가면은 전체적인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공기에서도 이 쿠폰 레벨부터 시작해서 엘레멘트 테스팅, 어셈블리 테스팅, 그 다음 컴포넌트 테스팅, 이 우리가 적층 제조 소재를 만약에 도입하고자 했을 때도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과정들은 무엇이냐? 다 시험 평가,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실험하지 않고서는 저 결과들을 정확하게 얻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실험들을 잘 해서 우리가 저 좋은 결과들을 잘 얻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은 그 MMPDS라는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간단히, 이거는 이제 그 실험을 해야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건데요. 항공용 소재에서. 자, 예를 들자면은 인장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 항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물성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성이 균일하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소재를 만들었는데 어떤 때 시험했을 때는 1000메가파스칼이라는 강도가 나왔고 어떤 때는 500메가파스칼이라는 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소재는 항공용으로는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항공용 소재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750메가파스칼이 항상 나오는 소재가 항공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장 시험이나 이러한 그 압축 시험, 전단 시험, 베어링 시험, 이런 기본적인 시험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로 시험, 파괴 인성 시험, 이런 다양한 실험들, 그다음 뭐 열적인 실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다양한 조건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군에서 다양한 실험, 많은 횟수의 실험을 해서 그 데이터가 어떠한 표준 편차를 만족하는 레벨이 되어야만 항공용 소재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실험에 대한 부분,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고 나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재를 개발하는 것에만 많은 방점을 두지만 나중에 그 소재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 정도나 두 개 정도로 이제 최종적으로 압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보시잖아요. 자, 미스트롯 이런 거, 뭐 미스터 트롯 이런 거 보시면은 많은 참가자들이 나오지만 나중에 뭐 미스트롯에는 뭐 송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스터 트롯에는 임영웅이 나오는 것처럼 이 소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게 많은 후보군들이 있다가 결국에는 1등하는 소위 말하면 짱 먹는 그런 소재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타이타늄에서 짱 먹은 소재, 1등한 소재는 TI64죠. 타이타늄, 6알루미늄, 4바나듐. 이 소재가 가장 제일 많이 쓰인 소재. 인코넬, 인코넬에서도 제일 유명한 인코넬 718 이런 애들. 그러니까 유명한 제일 중요한 소재들이 나오거든요.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 304 이런 애들 제일 유명한 애들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소재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시험,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 과학적으로 우리 연구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을 차후에 조금 뒷페이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이 개요가 끝났고요. 개요를 하는데 제가 30분이 걸렸는데 근데 이 시간이 저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이 개요만 들으셔도 저의 강의를 그냥 다 들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복잡한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3D 프린팅 소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험 평가를 해야만 안전하게 소재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주제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행기 사건 사고도 있었고 배에서도 사건 사고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기억하기 싫지만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다양한 그런 아픈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과학자, 연구자들이, 공학자들이 이런 다양한 테스트, 평가 방법을 통해서 안전한 소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 적층 제조 소재는 그러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일부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평가하면서 피드백해서 더욱더 안전하고 튼튼한 그런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지금부터 내용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강의 자료가 뒤에 많긴 한데 사실 제가 강의를 다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내용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간단하게 정말 이해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 자, 평가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인장시험, 자, 그 다음에 충격시험, 파괴인성시험, 그 다음에 피로시험, 피로에서도 그냥 고주기 피로, 저주기 피로, 그다음 피로균열 전파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ASTM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이 ASTM이 이 미국에서의 그 기준을 잡은 그 스탠다드 테스트 기준을 잡은 그것이 되겠는데 자, 인장시험의 기준은 뭐냐면요. ASTM E8, E8, 그 다음에 E8M 이것이 인장시험편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고온이나 이런 데는 또 다른 기준이 있지, 저온이나 이런 데 다른 기준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바로 ASTM E8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장시험을 하시고 나서 또는 한 결과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때 그냥 인장시험했다 결과다라고 해서 그냥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ASTM 기준을 만족했느냐 또는 한국이면은 KS 기준을 만족했느냐 일본이다 하면 GIS 규정을 만족했느냐라는 것들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기준이 맞지 않다면 기준에 맞지 않는 데이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STM 기준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준. 자, 시편에서도 봉상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상 시편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ASTM의 일단은 이 봉상 시편의 기준, 스탠다드 시편 기준이 되겠는데요. 자, 이 인장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단면적, 다이아미터, 직경이 되겠고요. 직경이 D죠, D. 그 다음에 이 게이지 랭스, 표점 거리.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게이지 랭스는 왜 중요하냐? 게이지 랭스가 정확해야만 연신율, 그러니까 얼마나 잘 늘어나는가가 정확하게 평가됩니다. 저게 정확하지 않으면 얼마나 잘 늘어났는지 평가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저의 키를 평가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제 키를 평가한다고 하면은 아침에 잰 키와 저녁에 잰 키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라는 사람 만약에 저라는 사람 늘리면 안 되게 잡고 늘릴 때 그러면 기준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침에 잰 걸 기준으로 할 거냐, 저녁에 잰 걸 기준으로 할 거냐, 그것에 따라서 제 키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가 달라지겠죠. 그것처럼 이 인장 시편에서도 똑같이 정확한 기준, 이게 원래는 1인치였어. 아니면 원래는 10mm였어. 라고 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게이지 랭스가 되겠습니다. 게이지 랭스는 연신율, 얼마나 잘 늘어났는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정확해야만 나중에 몇 퍼센트 늘어났다, 몇 퍼센트 줄어들었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중요한 게, 사실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이 직경, 다이아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름이죠, 지름. 자, 지름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가 제가 응력이라는 표현을 사실 아까 한번 썼었잖아요. 언제 썼냐면, 항공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응력이라는 표현을 처음 했었어요. 응력 언제 썼냐면, 네모난 비행기 창문 기억하시죠? 네모난 비행기 창문. 그러니까 지금 37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조금 곤란하긴 하지만, 어쨌든 맨 처음에 나왔던 코멧 비행기, 네모난 창문에 제가 응력이 집중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응력이라는 게 뭐냐면, 하중은 뭐냐면 힘이거든요. 힘. 얼마만큼 힘을 많이 줘야 되는 하중입니다.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응력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철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철사를 늘린다고 하면은, 자, 두꺼운 철사를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얇은 철사를 늘리는 것, 어떤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두꺼운 철사를 늘리는 건 훨씬 더 힘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중의 관점이 아니라 응력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단면적을 나누어 줘야 되거든요. 단면적은 당연히 이 직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직경, 다이아미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아미터는 즉 응력,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직경이 되겠습니다. 직경에서 이제 2를 나눈 다음에 2분의 D를 한 다음에 제곱을 한 다음에 4분의 D 제곱의 파이를 하면 바로 단면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STM에서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게이지 랭스 중요한 거 알겠고, 다이아미터 중요한 거 알겠으니까 이것들의 비율을 정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율은 몇 대 몇이냐? 이 팔 기준으로는 1대4입니다. 1대4. 무조건 1대4. 그 다음 이 8M 기준으로는 이 M modified, 더 개선했다. 1대5. 1대4나 1대5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질문이에요. 1대4.5 사용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1대4는 ASTM 28, 1대5 ASTM 28M. 이 기준을 정확히 따라서 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지 않고 만약에 1대3으로 했는데요. 저는 다이아미터 10인데 게이지는 30 했습니다. 그러면 ASTM 기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으로 실험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래서 이 실험도 그냥 정확하게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 의뢰하고 맡기는 것이 더 낫다,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만 나머지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만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린 거는 다이아미터와 게이지 랭스의 비율 1대4나 1대5다. 그게 ASTM 28이나 28M 기준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장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로드셀이란 로드셀. 자, 로드셀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인장시험 장비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보신 분 계시다면은 맨 위에 뭔가 달려있는 게 있어요. 맨 위에 달려있는 게 그게 바로 로드셀인데, 이 로드셀이라는 애가 뭐냐면, 이 스트레스, 응력, 그러니까 하중을 측정합니다. 하중을. 로드라고도 하고, force라고도 해요. 이 하중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만, 자, 그러면은 하중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단면적이 정확히 측정이 되면 바로 응력이 나오겠죠. 그 응력 값이 굉장히 중요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장치가 바로 로드셀이 되겠습니다. 로드셀이 하중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변형률을 측정해주는 이런 것도 붙어 있고, 여러분들 옛날에 배우셨던 휘트스톤 브릿지 이런 게 전기적으로 이게 전류가 얼마만큼 차이 나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여기에서 하중을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로드셀도 시간이 지나면 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값을 조정을 해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럼 저는 ASTM 기준에 따라서 다 실험했어요 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 그 실험을 하신 그 장비가 캘리브레이션이 그 기간 안에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마트 가가지고 뭐 우유 살 때 있잖아요. 우유 살 때 유통기한 보시잖아요. 뭐 우리 우유 하나 살 때조차 유통기한을 보는데, 이런 인장 시험할 때는 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왜 유통기한 보지 않느냐 라는 제가 질문하는 거죠. 정확하게 기준을 따라서 시험해야 되고, 이 인스트론 장비나 또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MTS나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텐데, 뭐 그 장비들 뭐에서 우리가 이 캘리브레이션을 기간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넘어갔다, 그럼 그 데이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사실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건 이제 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인성을 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개념을 한번 설명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라는 것에 우리가 어떤 하중을 줘보겠습니다. 하중을 주는데, 그럼 이 소재가 뭐 아무거나 해볼까요? 뭐 이렇게 연필 하나 해볼까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막 잡아 당겨 볼게요. 잡아 당겨 가지고 이 힘을 계속 주면은 얘는 어떤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파괴가 되거나. 그럼 변형과 파괴의 차이는 뭘까요? 자, 변형은 원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는 게 변형이 되겠고요. 파괴라는 것은 이거를 제가 뭐 아까우니까 부러뜨리진 않겠습니다. 원래 하나가 두 개 이상이 되는 게 이제 파괴가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 있던 게 이제 두 개 이상이 되는 게 파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형과 파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변형에 대한 저항은 우리가 이 강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괴에 대한 저항은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형에 대한 저항, 강도, 파괴에 대한 저항, 인성.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파괴에 대한 저항은, 자, 변형과 파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고 최종 단계로는 파괴로 가는데, 파괴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면 변형이 많이 발생하면은 막 해석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괴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시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장 시편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변형이 일어나면 되니까 그냥 이제 쭉 잡아당길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 인성, 이런 충격 인성이나 뭐 여러 가지 파괴 인성 시편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 파괴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뭔가를 깎아 넣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노치라고 하거든요. 깎아 놓고
여기서부터 파괴가 일어나도록 뒤에를 해머로 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샤피 충격 시험이 되겠고, 이거는 ASTM E23이라는 것에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의 장점은 뭐냐면요, 너무 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온도별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는 인성이 높다, 어떤 온도에서는 인성이 낮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볼 거는 파괴 인성인데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충격 인성은 간단한 시험이라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깎아만 놨잖아요. 깎아만 놓으면 안 되고, 실제로는 균열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왜냐? 균열을 미리 안 만들어 놓고 깎아만 놓으면 변형도 되고 파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K1C라고 하는 파괴 인성 시험은 변형은 거의 안 되게 하고 파괴만 집중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변형 거동과 파괴 거동 두 가지를 보는데, 파괴만 봐야 되니까, 파괴가 잘 일어나려면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미리 균열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시로, 아깝지만 종이 하나를 이렇게, 자, 예를 들자면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종이를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안 찢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잘 파괴가 쉽게 되느냐? 미리 여기에다가 이게 균열을 내놓는 거. 이렇게 내놓는 게 파괴 인성입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찢어지는 거죠. 쉽게 찢어지죠. 변형되지 않고 쉽게 찢어지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봤었던 샤피 충격 인성. 충격 인성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노치거든요. 노치 만들었습니다. 노치. 자, 노치가 뭐 나쁘진 않죠. 노치도 뭐 없는 것보다는, 노치가 있으면은 그래도 여기서 나가긴 나가거든요. 그죠? 또 우리가 실험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균열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너덜너덜했습니다, 종이가 점점. 균열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이거 훨씬 쉽죠. 이거 훨씬 쉽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파괴 인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파괴 인성. 이게 균열을 그래서 내놔야 됩니다. 균열을 내놔야 훨씬 더 파괴가 잘 일어나니까. 파괴가 잘 일어나야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 고려되지 않는 거죠. 변형은 고려하면 안 됩니다. 파괴에서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K1C에서, 이건 어디 있느냐? ASTM E399, 399, E399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강도, 그다음 인성, 이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K1C라는 거는 옛날에 있던 그냥 잘 깨지는 소재는 K1C로 하고요. 요즘에 개발된 잘 안 깨지는 소재들이 있거든요. 뭐 고망간강이라던가 아니면은 고엔트로피 합금, 이런 거는 파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터프한 소재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잘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 J1C 시험을 해서 이 사이언스의 논문이 났죠. 그래서 사이언스에 논문이 나오는 그러한 연구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괴가 잘 안 일어나면 J1C라는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피로입니다. 피로. 자, 피로는 반복 하중, 동적인 하중입니다. 지금까지 하중은 스태틱이라고 우리가 해요. 스태틱. 정적인 거. 그러니까 정적인 게 뭐냐면, 계속 종이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종이가. 정적인 거는 천천히 잡아당기는 게 바로 정적인 것이 되겠는데, 동적은 뭐냐면 계속 이렇게 하면 시끄럽나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 제가 파괴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더 약한 능력으로도 파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적인 하중에 의해서 파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피로라고 해요. 피로에서, 자, 이 사이클 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막 열심히 이렇게 피로 시험했는데, 한 2000번보다 더 적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한 800번, 1000번에서 파괴가 발생했다. 그럼 저주기 피로라고 하고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거의 100만 번, 이렇게 가서 파괴가 발생하면, 그건 고주기 피로라고 합니다. 주기라는 게 더 많이 이제 했다는, 사이클을 많이 줬다는 거죠. 그렇게 두 개로 저주기 피로, 고주기 피로로 나눌 수 있게, 기준은 한 2000 정도 기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피로한
또는 피로 강도라고도 하는 피로 강도라고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피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아까 뭐 여러분 시끄럽다고 이제 이야기해서 이제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해도 아무리 해도 절대로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 한계, 그 밑에, 그 강도는 바로 우리가 피로한, 절대로 그 밑에서는 피로에 의해서는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피로한이 제일 중요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거를 우리 SN 커버, SN. S에서 S는 아까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스트레스, 응력이 되겠고요. N은 그러니까 number of cycles. 그러니까 사이클 수. 그러니까 우리 주기 이야기 몇 번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800번 했느냐. 100만 번 했느냐. 그 차이죠. 800번 한 거는 저주기. 100만 번 한 건 고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크랙 프로파게이션. 퍼티 크랙 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피로 균열 전파입니다. 피로 균열 전파. 자, 피로 균열 전파는 뭐냐면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은 그 SM 피로, 이거 고주기 피로나 저주기 피로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균열이 처음에 생길 때가 제일 중요해요. 저기서. 균열이 생기는 게 관심이 많은 거죠. 저기서. 근데 생기고 나서 자, 생겼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은 균열 제가 만들어 볼게요. 뭐 이렇게 종이 접히해가지고 균열을 억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없는 균열입니다. 그럼 균열이 처음에 생기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은 저 앞쪽에 있는 이제 SMP로 고주기 피로가 되겠네요. 자, 지금은 제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균열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거 아무리 해도 이게 만약에 균열이 전파하지 않는다면 이거 뭐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있어도 괜찮죠.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 전파를 해야겠죠.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100만 번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찢어 놓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균열이 조금씩 전파되는 게 보이시죠? 그죠? 제가 지금 사이클릭을 하려고 사이클릭 조금씩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균열 전파가 그럼 방금 제가 천천히 이렇게 했는데 균열 전파 속도가 중요하겠죠. 그죠? 얼마나 빨리 균열이 전파할 거냐. 그거에 관심이 많은 게 바로 이 fatigue crack propagation 또는 fatigue crack growth라고도 하는데 이건 ASTM E647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들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은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중요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안전을 위해선 여러 가지 실험들 많이 해야 되고 시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시험 방법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ASTM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실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실험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한번 쉬시고요. 뭐 쉬시는 거는 뭐 마음대로 쉬시면 되겠죠. 어차피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D 프린팅 소재의 미세 조직과 기계적 특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교시 수고 많으셨고요. 좀 쉬었다가 2교시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